네, 안녕하십니까. 장대성입니다. 오늘도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건재하고 있는 저희들 정말 하나님의 은덕으로 은혜로 지금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 영광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식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와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께 합당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움직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 강의를 청취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신 당신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 기독교인의 주식 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주식 투자는 이 자본주의의 핵심이고, 또 자본주의는 성경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주식 투자를 배우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주식 투자는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죠. 가난하게 되기 위해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의 아주 핵심이고 아주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주 적은 돈으로 부자를 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기독교인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주식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는 아직도 부자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없어요. 여러분, 이 한국에서 계속 사시는 분들도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대학 4학년까지 16년간 교육을 받으면서 한 번도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너희들이 부자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살아라 하는 얘기를 거의 배우질 못하고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선생님들은 부자에 대해서 굉장히 격려를 하고, 저속한 인간들이라는 등 이런 식으로 또 학생들에게 또 전달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자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자가 되는 게 사회에 기여하는 거고 애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존 워너메이커인데 세계에서 백화점을 제일 먼저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미국 사람이죠. 8살 때부터 일을 했습니다. 하도 집이 가난해가지고 서점 같은 데 나가서 요새는 말하면 알바로 일을 하고 그랬는데, 교회에서 신축을 한다고 해서 이 8살 난 소년이 목사님을 찾아뵙고 교회 건축 헌금을 해야 되겠다고, 8살짜리가. 그 정도로 어린 나이가 신앙이 깊었죠. 목사님이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건축 헌금을 하냐? 네가 겨우 일당을 받고 일하는 소년인데, 굉장히 급여가 작았겠죠. 나이가 어리니까. 그러니까 이 존 워너메이커 목사님, 저는 목사님과 같이 밤에 벽돌을 찍어서 교회에 기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같이 밤에 교회 증축하는데 벽돌을 같이 찍어서 기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이렇게 돼 있죠?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고. 나중에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최신부 장관까지 했는데,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계속 버는 돈을 다 사회에다 기부하고 자선 사업하고 교회 내고 이런 분입니다. 우리나라 유한양행의 창업자이신 유일한 박사이십니다. 유일한 박사가 아직 어려서부터 독실한 기독교 개신교 신자죠. 미국서 공부를 하고 했는데, 한국에 와서 유한양행을 차려서 엄청나게 성공을 했죠. 제약회사에서. 국민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게 바로 애국이다. 그래서 제약회사를 창업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돌아가실 때 그때 당시에 돈으로 약 400억 이상을 전부 다 사회에다 환원을 하고, 딸이 있었는데 딸에게는 미화 그때 5만 불,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만 딸에게 그 임시 생활비로 주고 나머지 돈은 전부 다 그 사회 환원을 했는데 그 돈이 지금 1조 이상이 넘는 가치입니다. 그 이분은 그 박 대통령에게 정치 자금을 내지 않고 그래서 미움을 받아 국세청으로부터 3년 조사를 받았어요. 회사가 유한양인이. 근데 3년을 뒤졌는데도 세무적으로 아무것도 잘못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를 국세청장으로부터 받은 박정희 대통령이 야 3년을 뒤졌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오냐? 그런 훌륭한 납세자가 어딨냐? 그래서 납세자상을 그때 받았죠. 그 이분들이 바로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부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바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건전한 사회가 되는 거죠. 부자가 되지 않고 사회가 환원할 게 있습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을 예수님 말씀처럼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건전한 부자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뜻에 맞는 부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식 투자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2018년도에 세계 번영 지수예요. 영국의 그 싱크탱크인 레카톰이라는 연구소에서 매년 발표를 하는데 2018년도 세계 번영 지수에서 1위서부터 10위 안에 드는 국가가 아일랜드는 캐톨릭 국가죠. 아일랜드 하나 빼고는 전부 다 개신교 자본주의 국가들입니다. 그 1위가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아주 그 루터교가 국교예요.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제일 먼저 시작을 했죠. 그 루터교가 개신교 시작이 마르틴 루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노르웨이는 루터교가 국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질랜드, 핀란드, 스위스가 바로 장로교가 생긴 나라죠. 칼빈이 스위스에 가서 종교개혁을 하고 장로교를 창립을 했죠. 덴마크, 스웨덴, 영국, 캐나다 그 9위 아일랜드 빼고는 다 개신교 자본주의 국가죠. 아이슬란드도 80% 이상이 루터교를 믿고 있습니다. 한국은 몇이냐? 35위입니다. 지금 한국의 기독교 신자가 한 18%라고 그러죠. 개신교 신자가. 우리도 한국의 개신교 신자가 한 30%, 40% 넘어가면 이 10위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가 13위, 미국이 17위, 이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죠. 프랑스가 22위. 그 다음에 불교 국가인지 뭐 잡신 국가인지 뭐 신이 많은 나라인데 하여튼 일본이 23위고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뭡니까? 1위서부터 10위 안에 상위에 있는 나라 또 13위, 17위 이런 나라들 전부 다 개신교 자본주의 국가. 자, 개신교 국가와 타종교 국가의 소득인데 그 2004년도 자료입니다. 2004년도에 한국의 국민 1인당 국민 소득이 14,000불이었을 때 개신교 자본주의 국가들의 그 평균 소득이 26,000불 정도였어요. 거의 우리의 2배 가까웠죠. 그때 이 카톨릭 국가의 그 평균 소득은 12,500불. 그리고 석유가 많이 나온 데는 이슬람, 아라비아 계통의 이슬람교 국가들은 6,600불. 이거 산유국을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불교, 맨 오른쪽에 있는 불교 절이 보이죠. 불교는 그 일본을 포함했는데 6,000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소득이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에 따라서 의식과 정신과 영혼과 거기에 따른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자본주의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자본주의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본주의를 물질을 숭상하는 걸 자본주의로 알고 있어요. 근데 물질을 숭상하는 게 자본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는 정신입니다. 그 정신이라는 뜻이에요. 그 자본주의는 어떤 정신이냐? 하나님 뜻에 따라서 경제활동하고자 하는 정신이 바로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물질을 숭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자 하는 그 정신이 바로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이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것은 그 독일의 막스 베버가 1900년 초에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데서 아주 정의를 잘 해놨죠. 이 세계적인 대전대 지금도.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의 윤리. 성경적으로 사는 생활이 바로 자본주의 정신이다. 이거를 막스 베버가 발표를 한 거죠. 그 책에. 근데 막스 베버는 무신론자예요. 종교를 안 믿습니다. 막스 베버 어머니는 독실한 신자인데 막스 베버 자신은 무신론자인데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 유럽에서 경제 상태를 소득 상태를 조사를 하다가 이거 왜 이렇게 개신교 신자들이 다른 종교 믿는 사람보다 잘 사냐? 특히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카톨릭 교도들보다 이 개신교도들이 더 잘 사느냐? 해서 개신교도들 속에 들어가서 이제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해보니까 바로 그 개신교도들의 생활 윤리가 바로 자본주의 정신이 됐다. 이걸 밝혀낸 거죠. 그래서 개신교도들이 대개 하는 직업을 보니까 이제 전문 직업을 하는 거예요. 교수라든가 엔지니어라든가 과학자라든가 또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사람들의 그 일상생활을 보니까 아주 성실하게 정직하게 신용을 지키면서 일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자본이 축적이 돼서 기업을 일으키고 이러더라.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정신을 그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에서 나왔다고 정의한 거죠.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그 막스 베버가 미국을 한 바퀴 돌고 와서 그거에 대해서 더 자극을 받아서 썼습니다. 미국을 일주를 한 번 하니까 미국이 원래 개신교 신자들이 종교적 압박을 피해가지고 이민 간 데 아닙니까? 청교도들이. 그 청교도들이 일으킨 경제를 보고 이 개신교들이 대단하구나. 이러한 대경제를 빈손으로 와가지고 이 대륙에서 일으켰으니 이게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바로 성경적으로 생활윤리를 지킨 것이 바로 그 토대가 됐다. 그래서부터 이 자본주의 정신이 정의가 된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인간의 경제적 부는 평등하지 않아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고 신용 지키는 사람은 돈을 잘 벌고 부가 축적이 되고 게으르고 거짓말하고 남 사기치고 다니고 그런 사람은 잘 살지 못하죠. 그러니까 경제적 부가 평등하지 않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들이 다 똑같이 경제적 부가 같다고 얘기한 적은 성경에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뜻에 순종자라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 안 듣고 배반하고 이탈하고 못되게 구는 사람 어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있는 것도 뺏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인간들이 경제적으로 똑같이 살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얘기한 대로 그 성경의 자본주의 정신, 이거는 그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자본주의 정신에서 잘 나와 있다고 그러죠. 여기 나와 있는 건 제가 조금 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고 그러면 이게 확신이 들어오면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겠다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직하라고 그랬죠. 열심히 일하라고 그랬죠.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신용을 철저히 지키라고 그랬죠.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입니까? 가장 신용을 잘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으시니 하나님은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어기지 않는 사람은 신용이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용을 잘 지키고 검소하게 살고 쾌락을 자제하고 때만 되면 동남아로 놀러 가려고 그러고 제주도로 놀러 가려고 그러고 그런 걸 자제하는. 이렇게 자제하면서 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일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죠. 남의 밑에 가서 일하는 사람은 거기서 성공하고 자기 상급자에게 잘 보일 거고 자기 사업하는 손님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사업이 성공할 거고 그래서 이거 성공하면 돈이 축적이 되고 돈이 모이겠죠. 검소하니까 낭비하고 검사하니까 돈이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병약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어서 산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나는 돈을 많이 벌지만 나 자신은 검소하고 맨날 도와주고 사니까 화려하게 살지 않아요. 남들이 보기에 수수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5천억 있어도 벤츠 안 탄다 이거예요. 고급 승용차 안 탄다 이거예요. 그냥 평범한 소나타 타고 다닌다 이거예요. 그게 자발적이다. 그래서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경적으로 부자로 산다는 건 자발적으로 가난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일을 안 하고 게을러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가난해. 내가 부자면서 남 베풀어주고 검소하게 살면서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 오는데도 고급차 타고 와서 폼내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는 뭐예요? 부자를 자랑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부자 됐다.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가 아니라 내가 부자가 됐다고 자랑하는 거죠. 그거 교만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살려면 자발적으로 가난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세계에서 세 번째 부자인 워런 버핏. 재산이 한국 돈으로 7, 80조 된다고 그러죠. 그 사람은 기독교 신자는 아닙니다. 기독교 신자는 아닌데 지금 얼마짜리 집에 사냐면 한국 돈으로 10억짜리 집에 살아요. 세계에서 세 번째 부자. 재산이 70조 원이 넘어요. 그리고 점심이나 저녁은 어디 가서 사 먹냐면 맥도날드 햄버거집에 가서 사 먹어요. 그 동네도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 인구 50만 되는 도시에 삽니다. 그 워런 버핏을 만나기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 그 사람 집 근처에 있는 맥도날드에 가면 만날 수 있다. 거기 점심이나 저녁 먹으러 가끔 온다. 이게 검사입니다. 자동차 한 번 사면 30년 이상을 타요. 그리고 기사도 없어요. 기사도 없고 집에 기사도 없습니다. 자기가 운전하고 다니고. 한번 소파나 이런 거 베이드 사면은 침대 사면 20년 이상 찍습니다. 그 사람 돈이 없어서 그럽니까? 그 사람 재산은 벌써 이미 80~90% 사회에다 내놨어요. 자식들에게, 부인에게는 아주 조금 그 유소를 해놨고. 그게 뭐예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세계적인 거부가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오마하에 산다고 해서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이제 그러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자가 굉장히 겸손하죠. 아주 마음이 좋으신 할아버지. 예? 그렇게 생겼죠. 1930년생이니까 이제 나이도 거의 뭐 90 이렇게 됐죠. 근데 대학 다닐 때 이미 부자가 돼 있었습니다. 대학생 때 백만장자가 돼 있었어요. 11살 때부터 주식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이 부자가 되는 교육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된다. 어려서부터 이런 의식을 가르쳐주고 생활을 가르쳐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왼쪽에 난강 이승훈 선생입니다. 평양부터 정주에 오선학교 세우신 분인데 12살 때 고아가 됐죠. 12살 때 고아가 돼서 624 녹그룹 하는데 머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녹그룹 하는데 머성으로 들어가서 한 3, 4년간 일을 하다가 주인한테 굉장히 잘 보였죠. 자기도 부자가 되고 싶어서 독립하겠다고. 그 15살 넘으니까 나가겠다 이렇게 가게에서. 그 가게가 제일 큰 가게예요. 그 동네에서. 너 여기서 내가 좋은 자리도 주고 나중에 내가 나이 늙어서 죽을 때 되면 너한테 이 가게를 물려주려고 그런다. 네가 너무 성실하고 마음에 들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제끼고 이승훈 소년한테 가게를 물려주겠다고 했어요. 주인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근데 그럼 보통 그러면 그 희망 갖고 그 기대를 갖고 그 가게를 안 나갈 텐데 그래도 나가겠다는데 그러니까 너 왜 나가려고 그러냐? 저도 주인 어른처럼 갑부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노력해서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독립해서 나간 거예요. 노젓가락 그런 몇 개 가지고 나가서 황해도 평안도로 등짐지고 다니면서 팔다가 30살에 조선 제일 부자가 됐는데 그 15살 때부터 노젓가락 노숙가락 팔러 다니던 소년이 15년 만에 어느 정도 부자가 됐냐면요. 소로 말하면 소 70만 마리의 부자가 됐습니다. 소 70만 마리. 그때는 소 한 마리가 집 한 채예요. 그거보다 더 비싸. 그러니까 소 70만 채 이상의 부자가 된 거예요. 30살 때. 근데 예수는 언제 믿었냐? 그 부자가 되기 전에 믿은 게 아니라 부자가 된 후에 40살이 넘어서 평안도 제일 부자, 조선거 제일 갑부였죠. 평양 시내에서 안창호 선생이 전도를 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거기서 깨달음을 받아가지고 안창호 선생님한테 무릎을 꿇고 선생님 저 같은 죄 많은 인간도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안창호 선생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그 나이가 들어서 평양신학교 가서 평양신학교 졸업을 했죠. 이분이 왜 그 전 재산을 다 풀어서 오산학교를 짓고 교육사업에
다 투입하시고 이 독립운동, 3.1운동을 주도하신 분 아닙니까? 손병희 선생이 주도한 게 아니라 난강 선생이 주도한 겁니다. 이 독립운동, 이 3.1운동, 만세운동을. 이게 바로 뭐예요?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사셨어요. 맨날 그 학교에서 학생들 밥 해주고 선생들 밥 해주고 그러시면서 그 아까 유일한 박사님 얘기했죠. 이거 한 장에. 우리나라에 이런 부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럼 이런 부자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어려서부터 부자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된다. 어떤 부자? 이런 부자를 시켜야 된다. 사기쳐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해서 부자 돼서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부자.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부자죠. 야, 주식 투자를 제일 많이 하는 미국이 기부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해요. 주식 투자 최대 국가가 미국 아닙니까? 그 기부도 제일 많이 해요. 그 미국의 억만장자 40명이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기부를 했는데, 얼마 전 통계했다. 총 170조 원이에요. 기부한 돈이. 40명이 기부한 돈이. 배 이상을 기부했어요. 여기 그래프로 보세요. 한국에서는 개인이 사회에 기부하는 거는 15%뿐이 안 돼. 그리고 다 뭐예요? 기업이에요. 마지못해서.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해? 다 개인이 85%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게 뭐예요? 미국은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살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나라죠. 아직 개신교 정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국 문화는 개신교 문화 아닙니까? 미국에서 그 벤처기업의 경영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내려져 있냐면, 그 벤처기업, 우리나라도 벤처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그러죠. 무에서 유익을 창조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방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유익한 것을 새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배분, 유통을 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유익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버는 게 바로 벤처 경영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24절 33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게 바로 벤처 정신이에요. 내가 쓰려고 물건을 만들고 내가 쓰려고 좋은 걸 창조하는 게 아니죠. 내가 좋은 걸 만들어서 남들이 편리하게 쓰고 남들이 기쁘게 쓰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유익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뭐냐? 벤처예요. 그게 바로 이 성령의 이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정신이 가장 잘 발달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에서 벤처 경영이 제일 활발한 나라예요.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 아마존닷컴의 제프 베이조스, 청년 시절에 아버지한테 돈 조금 받아가지고 벤처 경영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 그 책을 인터넷으로 팔아가지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뭐 허브의 아들입니까? 좀 풍박이라 하지만 변호사 아들이니까 좀 남보다 조금 잘 살았겠죠. 그 다음에 그 구글, 세리게이 브린하고 레리 페이지.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몇천만 원 가지고 창업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게 얻을 돈이 없어가지고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자기 그 친구 누나 집에 차고에서 창업을 해서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게 구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미국의 그 벤처 기업도 성공한 기업들은 다 청년들이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몇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해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정신이 뭐예요? 남이 편리하고 남이 유익한 걸 만들어줬기 때문에 성공을 하는 거죠. 내가 잘 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정말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받은 한국인들이에요. 1885년에 그 미국 선교사 아펜셀러하고 언더우드가 와서 이 병들고 찌들고 정말 희망이 없는 나라에 와서 이렇게 발전되는 토대를 쌓아줬는데, 그때 서양인들이 조선에 와서 봤을 때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다. 영원히 일어날 수가 없는 땅이다. 그렇게 평언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세계 경제 시기예요. 어쨌든 아까 번영지수는 35이지만 1961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5.16을 일으켰을 때 한국의 1인당 소득이 82불이었는데 그때 북한이 1인당 소득이 300불이었어요.
320%니까 거의 4배 많았어요. 근데 74년도, 75년도에 같아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북한보다 경제력이 50배입니다. 이게 1961년도에 동부 이촌동 근처에, 지금 동부 이촌동이 얼마나 부자 동네입니까? 그때 이 달동네 한자집이었습니다. 이 오른쪽 표를 보세요. 한국과 1인당 GDP 전망, 통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1981년에 한국이 2,000불도 안 될 때, 1인당 소득이, 일본은 10,000불이 넘었어요. 5배죠, 5배. 네? 81년도에. 81년도는 한국이 많이 발전했을 때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거의 같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40년 오는 동안에 일본의 5분의 1이었던 한국의 소득이 거의 일본하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같아졌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1995년서부터 지금까지 뭐예요? 잃어버린 20년 이상이 된 일본 아닙니까? 발전을 못했죠. 우리는 그런데 뭐예요? IMF 때 조금 내려갔다가 계속 발전해서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국민 소득이 일본보다 4, 5년 가면 일본보다 앞질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애플 휴대용 전화기를 뜯어보면 안에 부품이 일자가 한 15%예요. 우리께 25%입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 그거 보고 깜짝 놀랍니다. 한국이 언제 우리한테 기술 배워간 사람들이 우리보다 이렇게 앞서가 있어? 지금 전자제품은 한국이 일본을 벌써 능가한 지 오래됐죠. 반도체 능가했죠. 그 다음에 자동차 산업은 거의 이제 비슷하게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는 2차 전지 산업, 2차 전지 산업이 일본하고 지금 쌍이 걸리고 있어요. 한국이 1위냐, 일본이 1위냐.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이 2위였는데 일본하고 같은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중국이 한국이 2차 전지 산업이 발전하는 걸, 앞서 나가는 걸 엄청나게 시기해가지고 지금 별의별 전략을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몇 년 안에 한국이 일본의 소득을 앞질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본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우리는 그나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18%가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18%다 인구에. 일본은 아무도 없다. 기도하는 사람들. 있긴 있죠. 1% 미만 아주 극소수로. 자, 주식 투자는 언제서부터 하기 시작을 했냐? 이 1602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네덜란드는 스페인하고 그 독립전쟁 중이었죠. 그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나라인데, 네덜란드는 장로교도들이 스페인과 싸움을 해서 독립시킨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르미니아, 그 감리교회 그 아르미니안이 바로 네덜란드 사람이죠. 그 칼빈의 제자인데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르미니안이죠. 1600년 암스테르담에서 동인도 주식회사가 세워졌는데, 그 동인도 주식회사의 주식거래가 인류 최초의 주식거래 시작입니다. 그럼 동인도 주식회사는 누가 세웠냐? 유대인들하고 장로교도들이 세운 회사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누가 했냐? 하나님의 자손들이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자손 아닙니까? 장로교들도 하나님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손들이 주식회사를 만들고 주식거래를 시작했던 거예요. 이 동인도 주식회사 세운 유대인들의 돈은 스페인으로부터 도망온 유대인들의 돈이에요. 스페인에서 유대인들을 콜럼버스가 신대를 발견할 때쯤 돼가지고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죠. 유대인들이 보니까 돈을 다 가지고 있어. 돈 관리다.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뺏느라고 때려 내쫓고 추방하고 뭐 죽이고, 그래서 돈 가지고 네덜란드로 왔는데 네덜란드 개신교니까 유대인들을 받아주는 겁니다. 거기서 가지고 온 돈 가지고 이 회사를, 동인도 주식회사를 네덜란드 장로교도들하고 해서 주식거래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잘 돼. 동인도 주식회사 굉장히 번성했죠. 네덜란드 부자를 만들고. 그러니까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보니까 야, 이게 저놈이 뭐냐. 그래서 지네들도 주식회사 만들어서 영국, 미국까지 이제 미국이 나중에 주식거래 한 거죠. 멀리 있으니까. 주식거래. 지금 북한을 빼고는 전 세계가 모두 주식거래. 그래서 주식거래 하지 말라는 건 북한처럼 살려는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주식거래 하지 말, 주식거래 안 하는 건 북한이니까. 주식거래 하지 말아라. 주식은 뭐 도박 같은 거다. 투기다. 뭐 정신적으로 안 좋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북한하고 똑같이 살아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주식이라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식 투자는 자본주의의 꽃입니다. 이 자본주의에서 경제적 성장은 기업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경제적 성장이 일어나고 경제적 부가 갖춰지고 국가 경쟁력이 갖춰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업들이 돈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업인이 혼자 자기 돈만 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맨날 구멍가게 같은 조그만 장사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업을 좀 크게 하려면 자금을 끌어모아야 돼요. 그 자금을 끌어모으는 방법 중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은행으로부터 돈 빌리는 거. 그 다음에 주식으로 자금을 끄는 겁니다. 근데 은행으로부터 돈 빌리는 건 이제 이자를 갚아야 돼. 원금도 갚아야 되고. 근데 주식은 이자 원금이 없어. 배당에서 기업이 직접적으로 자금 조달을 제일 하기 쉬운 방법이 바로 주식을 발행해서 파는 거예요. 기업이 주식을 발행해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발행해서 팔면 투자자들이 그 주식을 사면 그 돈이 기업의 자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경영자금으로. 그래서 기업이 그 주식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걸 우리가 직접 금융이라고 해요. 직접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았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자금 조달받는 걸 간접 금융이라고 해요. 그 은행에 저축한 돈을 은행이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은 그 돈이 누구 돈인지 알 수가 없어. 은행으로부터 빌려왔기 때문에 그 누가 저축한 돈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간접 금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에서는 직접 금융이 발달돼 있어요. 이 주식 투자가 발달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자금 조달을 받아서 이렇게 설비 투자를 잘해서 기업을 경영에 성공시키면 바로 일자리가 증가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면 사람 뽑지 말래도 뽑아요. 쓰지 말래도 쓴다고. 장사가 잘 되면 사람이 필요해서. 그래서 일자리도 증가하는데 사업이 잘 되면 월급도 많이 주고 보너스도 많이 주고 복지도 많이 주고 그래. 그리고 기업이 자꾸 이익이 월급 주고 또 다 쓰고 배당금도 주고 남은 돈을 자꾸 축적을 시켜. 그래서 자본이 증가하죠. 그러면 또 새 사업을 벌려서 또 새 일자리가 생기고 그 세금도 많이 내서 국가도 부가 늘어나고 그래서 국가 경쟁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그 주식 투자를 안 한다. 기업이 은행으로부터만 돈을 빌려와야 돼.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은행으로부터 돈 빌려는 거 이자를 꼬박꼬박 갚아야 돼. 이거 부담을 가지고 있어. 원금도 갚아야 되고. 주식을 원금 안 갚아. 원금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공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건 기업 활동을 하지 말라는 거고 거의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일자리가 생겨? 일자리가 생기면 주식 투자를 왕성하게 해줘야 돼요. 또 벤처기업 하는 사람들은 기술은 있는데 돈이 없어. 기술은 있는데 돈이 없어. 아주 특출난 기술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주식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그 기술로 큰 사업을 일으키고 세계적인 기업이 나오는 거예요. 구글이라든가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닷컴, 지금 전기차로 유명한 테슬라 다 그런 경우예요. 그 벤처기업들입니다. 자기 돈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 돈 조금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구글 2천만 원 가지고 했다고 다른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해준 거죠. 그래서 자금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 회사 주식을 사가지고. 그 보니까 젊은이들이 하는데 미래가 보여. 그거 성공할 거다. 대박 터질 거다. 그래서 투자를 해줘서 그거 가지고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글이 일자리 만든 게 얼마겠어요? 아마존닷컴이 일자리 만든 게 얼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일자리 만든 게 얼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이 벤처 투자죠. 벤처 기업에 주식 투자하는 거. 벤처 투자는 많으면 말수록 좋다. 1,000만 명이 벤처기업 사업을 했는데 1,000만 명이 했는데 999만 9,999명이 망하고 한 명만 성공해도 된다. 이거 한 명만. 한 명만 위대한 성공자가 나와도 그 한 명이 나머지 망한 1,000만 명을 먹여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빌 게이츠나 제프 베이조스나 구글 같은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기업이 몇 개만 나오면 수백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장사꾼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 주식 투자는 자본주의의 틀이고 꽃이에요. 주식 투자가 없으면 자본주의의 의미가 없습니다. 부동산 값이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데 주택값이 급상승. 이건 망한 게 망하는 게.
부동산 값이 올라간다고 그 돈이 기업 활동으로 들어갑니까? 이 수원의 아파트까지 다 30억, 40억 치겠다. 그럼 아파트 사는 사람들의 돈이 기업의 자금으로 들어가요? 경영 자금으로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오히려 기업은 부담을 가져요. 땅값이 올라가면 공장 차리는데도 땅값 많이 내야 되고, 또 건물을 빌려서 사업을 하려면 건물 임대료도 많이 내야 되고, 그래서 기업이 어떻게 돼요? 경영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이 어려워. 왜? 다 땅 사고 다 아파트 살려고 그래. 주식 투자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기업은 자금 조달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익은 감소되겠죠. 적자나겠죠. 까딱잘 못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투자는 안 들어오지. 그럼 어떻게 돼요? 일자리 감소하고 결국은 나중에 가서 국가 부가 감소하는 겁니다. 국가 경쟁이 약하고. 이거 반드시 잡아야 돼요. 그동안. 그 한국에서 부동산 값 상승의 원인은 뭐냐? 우리가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토지가 작을 수가, 공급이 딸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필요한 주택이 200만 채라고 그러면 한 40% 이상은 정부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임대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저렴하게 임대해주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부가 임대주택을 거의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정할 수가 없어요, 저거. 그러니까 그 과거서부터 누적되어 온 거죠. 지금 벼랑간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 옛날서부터 나온 얘기예요. 우리나라 그 임대주택을 국가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싱가포르처럼. 근데 지금 와서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자본주의 교육이 없어. 이 자본주의 교육을 잘 받으면 부동산 투자를 잘 안 해요. 워런 버핏이 세계에서 지금 세 번째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건 자기 사는 집 10억짜리 뿐이 없어. 부동산. 땅을 왜 사냐? 자기 주식 사는데 지금도 돈 생깁니다. 그러면 주식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많으면 부동산 값이 오르겠어요? 오르겠습니까? 안 오르겠어요? 안 오르죠. 돈이 몰려가는데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요새 그 동학개미, 젊은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요번에 새로 생겼잖아요. 코로나19로. 그래서 뭐 신문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굉장히 그 좋은 신호, 긍정적 신호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이 교육을 제대로 안 받고 하는 게 문제예요. 학교에서도 시킨 적 없고 국가에서 시킨 적도 없고 어디서 시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 나오면 투기꾼으로 바뀌어요. 투자로 되는 게 아니에요. 투기꾼으로. 그 사람들은 투기꾼으로 안 만들고 투자하는 사람으로 바꿔주려면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근데 지금 그 기능이 없어. 대학에도 없고 어디도 없어요. 저는 한 15년 전서 2000년 초서부터 그 경기대학교의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할 때 제가 투자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제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주식 투자를 그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초서부터. 그러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되어갔죠. 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그 동아리를 만들어서 가르쳤는데 지금 졸업한 애들이 뭐 차장, 과장, 그 저한테 배운 애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연봉도 엄청 받아요. 증권회사는. 지금 증권회사에서 제일 많이 받는 애는 지금 1년에 연봉가 2억이 넘어요. 차장인데. 보너스 빼고. 그 걔들 그때 저한테 다 이 주식 투자 교육받은 애들인데 그때 제가 그 모집 공고를 냈어요. 학교에다가. 투자 동아리 모집. 아마 애들이. 거의 한 20명 모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15,000명 학교에 20명 모았어요. 그 애들이 관심이 없어. 그때 그 주식이라는 뭔지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거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여튼 20명이 와서 그 이제 교육을 시켜서 이제 졸업을 이제 1회를 졸업을 시켰는데 첫 번에 졸업해 나가는 애들이 전원 취직했어요. 전원 어디 취직했냐?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다 취직했어요. 전원. 가서 면접을 하는데 서울대 고대연대 나온 애들하고 면접하는데 자기가 더 대답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 교육을 시키면 뭐예요? 먼저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을 많이 갖춰야 돼요. 정보하고. 그래서 그때 되니까 취직을 잘했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 30명 되더라고요. 이제 좀 와가지고. 근데 그 후로 제가 경기대학교 퇴직할 때까지 거의 100% 취직했습니다.
전부 다 좋은데 다 은행이 얼마나 줘요? 월급만 있고 증권회사 은행보다 더 주고 보험회사는 2015년에가 뭐 그때 2013년인가 12년에 나가는데 6,500만 원을 받더라고. 초봉이 6,500만 원, 삼성환자보험이. 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우리 구교수 원금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그렇게 많이 주고. 근데 금융기관을 가서 일을 하려면 주식제도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뽑힙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을 젊은 대학생들이 제가 하는 걸 배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취직 공부만 해 못 붙어. 임원들, 회사의 면접 임원들이 원하는 답을 해줘야 붙을 거 아닙니까? 그 공부를 못하는 거죠. 방향을 몰라가지고. 주식 투자 촉진이 부동산 문제 해결에 단계예요. 강남에 아파트 살고 수도권에 아파트 사는 것보다는 주식 투자하는 게 나한테 더 경제적 부분 많이 가지고 온다 그러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강남에 투자하니까 다 부자 되더라니까 자꾸 그걸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정부가 뭐예요? 기업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가 이런 제도라든가 이걸 촉진시켜주고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돼요. 투기꾼이 안 되게. 그래서 투자자들이 자꾸 부가 증가되고 잘 살면 주식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 벤처 창업 투자는 진짜 모험 투자예요. 모험 투자. 이건 죽지 않으면 살기로 하는 거예요. 망하면 투자도 다 꽝이 돼버리고 대성공하면 구글 같은 거 투자한 걸로 초기 투자한 걸로 돼서 그냥 대박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라. 그 미국의 뭐 제프 베조스 세계 제일의 부자가 뭐 부동산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 있습니까? 빌 게이츠가 부동산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전부 다 주식 부자죠. 아까 제가 얘기한 부자들이죠. 미국 부자들 다 콜게이트고 존 워라메이커고 다 주식 부자예요. 옛날에도 카네기도 주식 부자고. 그러면 이 주식 투자에서 자꾸 돈이 기업으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들어가면 뭐예요? 기업이 그 돈을 가지고 계속 신기술을 개발합니다. 계속 신기술. 그래서 계속 신기술이 나와서 경쟁력을 첨단으로 가는 겁니다. 요번에 그 파이자에서 코로나19 백신 나왔잖아요. 그 파이자가 원래 기술이 아니에요. 그 독일에 있는 그 회사 이름이 바이오젠텍인가? 하여튼 그 독일에 있는 벤처기업, 제약 그 생명공학 벤처기업 회사의 기술을 같이 합작을 해서 기술 합작을 해서 만든 건데 그 독일의 그 벤처 생명공학 회사 바이오젠텍인가 뭐 하여튼 그 회사의 그 창업자들이 터키 사람 부부예요. 터키에서 독일로 이민 온 부부인데 지금도 자전거 타고 다녀. 그러니까 흑수저야 완전. 돈 한 푼 없이 터키에서 독일로 와서 이민 와서 그 공부하던 그 생명공학 공부하던 유학생들이 졸업하고 창업을 해가지고 그 파이자하고 같이 코로나 백신을 이제 요번에 만들어낸 겁니다. 만들어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20조 부자가 됐잖아요. 요번에. 그 코로나 백신이 개발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돈이 24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벤처 창업이죠.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투자한 사람들, 그 친구들한테 초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 다 대박이에요. 그게 바로 벤처 창업이죠.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이 지금은 나이가 들었지만 그 터키에서 독일로 와서 그 어려운 백신 개발, 원래 처음 썼던 백신 개발하는 회사를 차렸다고 합니다. 그 어려운 백신 개발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그 청년들한테, 청년 부부한테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벤처 투자. 그게 성공하면 일회득이하고 나도 부자도 되고. 그렇지만 그건 망할 확률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거의 안 합니다. 안 하니까 계속 어떤 재벌기업들만 계속 이거 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그러니까 기술 있는 젊은이가 사업을 일으키기가 굉장히 힘든 문화예요. 그래서 돈이 어디로 가야 다? 부동산으로 가야 돼요. 자, 지금 우리나라 좋은 기업들, 삼성전자, 네이버가 있는데, 네? 이 삼성전자는 제조업이고, 인터넷 기업입니다. 제조업의 최고는 삼성전자고, 인터넷 기업은 최고는 네이버인데, 이게 우리나라 거냐? 외국인 거예요, 외국인 거. 삼성전자 주식의 56.5%가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네이버의 55.7%가 외국인입니다. 그 삼성전자 주식가 올라갔다고 해요. 삼성전자가 1975년에
1,000원 했어. 근데 2017년에 200만 원. 200배 올랐죠? 2,000배인가? 2,000배죠, 2,000배. 2,000배 올랐는데 여기 증자가 있어서 여기 증자 승수 다 합하고는 한 10,000배 오릅니다. 10,000배. 그러니까 이때 사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뭐예요? 조금만 살았어도 대박이죠, 대박.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때 어떤 회사였냐? 반도체 투자한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반도체가 성공하겠냐? 정부에서도 말리고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줄 때. 그러니까 누가 투자하겠어요? 그러니까 주식값이 쌌죠. 근데 그때 반도체 미래를 보고 투자하고 기다린 사람들은 지금 대박인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왜? 세상을 그렇게 내다보니까 힘들게. 누구만 내다봤어? 창업자 이병철과 그 아들 을전에 죽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만 그 앞을 내다보고 나간 거죠. 근데 그게 성공을 해가지고 한 90년대 들어오면서 또 성공을 했죠. 그다음 IMF가 뚝 떨어졌다 또 다시 또 올라갔죠. 네이버. 자, 주식 투자는 바로 애국이고 이웃사랑입니다. 자, 주식 투자는 특히 이 벤처 투자는요, 굉장히 리스키한 투자입니다. 위험한 투자. 그러니까 10% 성공 확률도 없어요. 5% 성공 확률이면 굉장히 우수한 성공 확률이고, 그리고 일반 기업들의 주식 투자도 그 회사가 경영이 잘못되면 내가 투자한 건 다 휴지가 되어버리니까 굉장히 리스키한 투자, 위험한 투자입니다. 위험한 투자. 은행에 돈 넣는 게 제일 안전해. 안전하니까 마음 제일 편해. 근데 1년에 이자가 지금 1%도 안 돼, 제대로. 근데 주식은 하루에도 30% 오르는 주식이 있어. 일주일에 2배 오르는 주식도 있어요, 가끔. 일주일에 2배 오르면 200%야. 그러면 얼마에? 200년간 이자가 오르는 거야, 일주일에. 그러니까 거기에 매력이 있는데, 어떻게 또 하면은 회사가 잘못되거나 뭐, 이 세계 상황이 나빠지면 주식이 또 급락을 해. 그러면 그냥 돈이 그냥 왕창 깨져. 그러니까 돈이 왕창 무너지는 거를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싫어하니까 주식 투자를 안 하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은 땅은 남아있거든. 건물은 남아있고. 그래서 거기 투자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근데 우리가 인생을 안전하게 살려고 그러면은 안전하게 살라고 하는 사람들만 모여있으면 인류는 발전을 못해요. 새로운 기술도 개발도 못하고 새로운 걸 도전을 못하죠. 주식 투자는 애국이고 이웃사랑입니다. 주식 투자가 활성이 되면 기업이 성공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죠. 또 이 연기금은 주식을 많이 삽니다. 좋은 회사 주식을. 그래서 연기금 가치가 자꾸 올라오고 복지기금이 증가하고 또 사회가 주식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많으면 또 사회에 기부하고 그런 복지기금도 올라가죠. 그래서 또 국가의 세금만 국가 경쟁력 형성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잘하면 사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을 한 거며 부국강명의 길로 나가는 거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권장한다. 근데 단 주식 투자는 공부를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 공부를 하지 않고 하는 투자는 투기고 그거는 반드시 실패하고 돈을 들어먹는다. 망한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차근차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평생 공부해가면서 하는 게 주식 투자다. 그래서 어렵다. 부자 되기가 쉽습니까? 노력하고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요걸 좀 시리즈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는 정신과 방법을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해서 부자가 많이 나와서 그거를 사회 환원하고 하나님 사업에 영화롭게 쓰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때 이 사회가 좋아지고 이 나라가 좋아질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